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 질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고향인 낙동강에 보면 그 다부동 전투 그 전적 기념비도 있습니다. 탑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서울을 점령하면 될 줄 알았어요.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은 항복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김일성이나 중국 지도부도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한반도를 어떻게 공산화 시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힘은 어디 있었을까? 서울에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군사력의 중추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동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메가드 사령부, 그리고 워싱턴, 미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특히 북한이 착각을 한 게, 남한의 서울하고 한반도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는 다시 침략당했던 나라를 회복하고 북진을 했어요. 38선 넘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진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메가드 장군이 이끄는 미군과 또 유엔군은 북진을 합니다. 38선 넘어서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어요. 이제 통일이 다가왔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평양을 진격한 다음에 평양 점령 후에 연설도 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제 곧 통일이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두만강 근처까지 가서 전쟁이 끝났고 통일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유엔군이나 우리 한국군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평양만 점령하면 이 전쟁은 끝날 줄 알았어요. 통일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북한의 힘은 베이징, 중국에 있었던 거죠. 또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소련에 있었어요. 베이징을 점령하지 않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어떻게 베이징을 가서 5억 인구를 격파하고 북경을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모스크바를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군이 내려와서 다시 1.4.5태 때 우리 쫓겨났어요. 역시 동경하고 워싱턴, 미국을 점령해야만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국제 질서라는 겁니다. 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였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첨예한 국제 질서 안에 들어갔을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50년대의 국제 질서 힘은 냉전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질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질서에 들어가갖고 우리는 50년간 안보를 지키고 경제발전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편했어요. 외교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미국이 마련해놓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자본주의 질서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보 문제 알아서 지켜주고, 한미동맹에서 경제 문제 수출에 의하고 먹고 살게 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질서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질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십 년간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질서에 들어가서 5, 60년간 잘 살아왔어요. 경제발전도 이렇게 하고 교육도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2005, 6년, 2010년부터 이 질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북쪽에 새로운 강대국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러분 아시는 중국입니다. 물론 아직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력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금융 권력, 은행, 보험회사, 신용회사 이런 게 중국엔 거의 없어요. 공장 짓는 그런 그 제조업보다도 이 은행이라든가 증권 같은 신용 권력, 이자, 뭐 이율이라 그러죠. 그런 게 더 무서워요. 그걸 아직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4년경에 이르면 구매력 순위에서는 미국을 앞섰어요. 구매력이라는 것은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땅 있고 부동산 있고 하지만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별로 없지만 돈을 잘 쓰는 그런 현금을 많이 가진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이 구매력에서는 미국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 대도시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미국 사람은 잘 써요. 유럽 사람은 잘 안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금을 잘 쓰는지 이렇게 그것도 돈을 많이 잘 쓰더라고요. 구매력 순위는 중국이 이미 올라갔어요. 또 이건 추정입니다. 2026년 이거는 어떤 기관의 추정인데 2026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추정입니다. 한 10년 정도 있으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하고 비슷해지거나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무역 거래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많습니다. 중국과의 거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떠오르는 새로운 초강대국인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냉전시대처럼 무조건 지향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도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될 것인가 라를 놓고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도 서로 논쟁이나 논란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미국이 그전에는 경제력 힘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라든가 기술력을 앞세우면서, 이걸 기술 패권이라는데 앞세우면서 지금 주요 동맹국들을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반도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미국이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하고 동참을 해야만 동맹으로서 가치가 있고 너희들도 과거처럼 미국이 많은 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백신이잖아요. 미국이 백신을 무기로 해서 동맹국들에게 규합을 하고 또 동맹국들에게 이제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결국 미국의 힘은 아직도 세계에서 막강하구나. 그래서 미국의 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한참 멀었어요. 그런 시기까지 멀었고, 지금은 어쨌든 미국의 힘을 존중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 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지구촌의 밤이라고 해서 불빛을 보면 이 지구촌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결국 미국, 유럽 여기가 그래도 제일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인구가 13억, 14억 하고 있는데 아마 떠오르는 시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공무원들 대상으로 연수 가서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인도하고 베트남을 주목해야 된다. 특히 인도하고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은 사이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대체할 좋은 시장으로서는 우리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 한반도를 보면 북한은 까맣습니다. 섬과 같은 존재입니다. 과연 왜 저렇게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질서를 받아들인 대한민국과 다르게 북한은 왜 저렇게 까맣게 됐을까? 바로 사회주의의 공산주의 체제를
50년 이상 받아들여서 북한의 경제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지도인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북한에도 좀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왜 북한은 저렇게 까칠까? 지도상에 불빛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됐을까? 우리 한국에 아마 탈북민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만 2천 명이 되는데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이 이 탈북민을 탈북 못하게 주민들 북중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봉쇄하기 이전에는 탈북민들은 주로 양강도, 함경북도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바로 두만강이 얕기 때문에 청진, 무산, 해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절반 이상은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 넘어오기 시작. 근데 최근에 보면 2016년 통계를 보면 과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왜 북한을 넘어온 동기가 뭐냐?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이 까만 표시 있죠. 66%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2014, 16년 이게 2017년에 조사한 겁니다. 그 이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배고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탈북한 사람은 제일 비율이 적어요. 1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제. 그러면 무슨 이유로 탈북하게 되는가? 높은 비율이 과거에는 한 3이었던 이 빨간 게 지금은 한 34%가 됩니다. 최근 한 18, 19년에는 탈북민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14, 15년, 16년까지만 조사한 것이 2017년에 조사했습니다. 빨간 게 뭐냐? 자유를 동경해서요.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동경해서 혹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이런 배경으로 탈북하는 현상이 많아진 겁니다. 물론 아직도 배고파서 힘들어서 탈북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힘들어서 탈북해서 상당수는 중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항구로 넘어온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남한에 와서 살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요.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도 합니다. 심지어 돈도 붙여줘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만났던 제가 이제 탈북민들, 이탈주민 데리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강연, 토크 콘서트를 해봤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요. 근데 꼭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남한에는 돈도 잘 번다니까 꼭 좀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애들 때문에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붙여달라고 해요. 통일부에서 한 2018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에 보내는 송금 액수가 얼마냐고 봤더니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에요. 전부 다 한국에 나와 있는 몇만 명의 탈북자가 북한에 보내는 송금 액수가 100억 원이 넘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도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보내는 그 돈이 북한 장마당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3대 세습체제하에 자유가 좀 없는 그런 상태에 살지만 경제, 사회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이제 변화를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장마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 단어는 장마당입니다. 우리도 저희 고향 가도 아직 그 5일장, 3일장 있는데 여기도 아직 5일장, 3일장 있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장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공식적으로는 480개, 비공식적으로 한 2,000여 개의 장마당이 이렇게 곳곳에서 쫙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은 모든 물건을 사고 팔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왜 장마당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월급이 안 나오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한때 돌고 있습니다. 당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다. 노동당은 우리를 괴롭히는 굶어 죽이는 당이고 장마당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당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자, 우리 북한이 왜 장마당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가? 배급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배급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급이 안 됩니다. 평양만 배급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배급이 안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배급제예요.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5인 가족이면 식량 몇 그램, 돼지고기 몇 그램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눠줄 식량과 재화가 없어졌어요. 물건이 없어요. 무너져서 사람들은 90년대에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장마당이란 자생적 그룹이 형성된 겁니다. 누가 뭐란 것도 없고. 장마당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80년대, 90년대, 특히 80년대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비소규모로 진행되다가 93년, 3, 4, 5년도에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겨버립니다. 물건들이 없어진 거죠. 수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한은 그때부터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스스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10년 최근까지는 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아갑니다. 요거 하나 보시면 왜 배급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이 번창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북한의 임금 체계입니다. 북한 근로자 한 달 월급은 2,500에서 4,000 북한 돈입니다. 4,000원이에요. 북한 돈. 4,000원인데. 그런데 장마당에 가면 쌀 1kg은 6,000원이에요. 6,000원. 돼지고기 1kg은 15,000원입니다. 이 월급을 받아서 4,000원을 받아서 돼지고기 1kg을 사려면 월급을 4달치를 저축을 해야만 돼지고기 1kg을 살 수가 있어요. 쌀 1kg 살려면 월급을 한 달 이상치를 저축해야 됩니다. 장마당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월급을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다 상당수로 그만두고 또 휴직계나 결근계 내고 어떤 사람은 몰래 장마당 가서 장사하고 여기저기 운송하고 그 받은 비용을 직장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계속 바깥에서 장마당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4,000원 갖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배급제 체제에서는 쌀 1kg이 배급제에서는 100원밖에 안 해요. 국영상점 가면 100원에 살 수가 있었어요. 돼지고기 1kg도 한 200~3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월급이 이렇게 4,000원 받아도 국영상점, 배급하는 상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90년대부터 배급제가 무너졌어요. 줄 쌀이 없는데, 식량이 없는데, 운동화라든가 이런 연필도 없는데 뭐를 준다는 말인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폐가 별로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는 달러를, 중국 돈 위안화나 미국 돈 달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치가 더 있어요. 김정일 사망하기 2년 전에 김정은이 그 당시에 실세였습니다.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북한 시장에 나와 있는 달러를, 위안화나 달러, 북한 돈을
수용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했어요. 화폐 개혁을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북한 돈 10만 원만치만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5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40만 원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막 처음으로 들고 일어나서 시위도 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힘이 강하잖아요. 이 30만 원 자기 갖고 있는데, 북한 돈 갖고 있는데 10만 원밖에 교환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원은 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자식들 굶어줍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청진시에 가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사람은 20만 원씩 바꿔줬대요. 또 더 항의해서 또 뒤에서 이렇게 또 막 더 심하게 항의하는 사람은 30만 원씩까지 또 바꿔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증언을 보니까. 그런데 이 대실패로 끝났어요. 더 혼란만 일어나고 물가가 더 상승해서 주민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화폐개혁 책임자였던 당남기라는,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급 됩니다. 재정부 장관은 결국 화폐개혁의 실패를 책임을 지고 총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북한에서. 외환 시세로 보면 북한은 1달러에 120원 합니다. 은행에서 통용되는 게. 그런데 장마당에 가면, 암시장이라고 하는데 장마당은 한 8,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8,000원에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북한 주민의 월급이 4,000이라고 했는데 장마당에서 1달러에 8,000원이면 북한 주민의 월급은 얼마예요? 달러로 치면 2분의 1달러죠. 그렇죠. 0.5달러. 1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달러로 치면 1달러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우리 북한 근로자들이 있었을 때 임금이 한 100달러 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고임금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초코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또 소고기도 주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개성공단에서 취직하고 싶어서 서로 경쟁이 매우 치열했어요. 임금을 100달러, 한 달에 100달러 받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딴 데도 납부하더라도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한 6, 70달러 되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죠. 제가 이게 북한 돈입니다. 이게 북한 돈인데 화폐 개혁하기 전 북한 화폐입니다. 이게 단동에 가서 샀거든요. 보니까 이게 한 3달러 주고 샀어요. 전 처음에 이게 위조지폐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이거 만들어서 위조지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화폐 개혁한 다음에 이 남은 돈들이 있잖아요. 휴지가 된 이 돈들을 전부 중국에 갔다가 팔았대요. 트럭째 갖다 팔아서 싸게 팔았대요. 이 액면가를 안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돈은 이 돈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에서 아마 북한 돈 갖고 있어 안 걸릴 겁니다. 이게 1,000원, 5,000원입니다. 이게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돈이 됩니다. 2년 전에 중국 교수가 북한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1달러를 줬더니 6,000원을 거스름돈으로 주더래요. 지금 현재 북한 돈은 거스름돈의 역할, 달러라든가 위안화를 줬을 때 이 거스름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양이나 신의주를 여행 가면 우리는 다 달러나 중국 돈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북한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환하느냐? 120원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옥류관 냉면 한 그릇에 한 1,000원, 한 2,000원, 3,000원, 2,000원 하면 우리는 한 20달러 내야겠대요.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 먹을 때. 근데 장마당 가격으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가격으로 치니까 한 1달러만 냉면 한 4그릇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북한 화폐 개념으로. 그래서 또 북한이 현재 보면 스마트폰 포함한 핸드폰이 약 한 700만 대 정도가 있어요. 700만 대.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과거와 다르게 서로 의견 교환, 전화로 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해외와는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중 국경 근처에 가서 중국 핸드폰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기네 안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핸드폰을 갖고 이 통화를 하는데 한 700만 대 정도가 있어요. 북한은 핸드폰은 싼데 통화료가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딱 떠올려 치면 한 50달러, 한 달에 한 50달러 이상 그 통화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 깔리는 앱이고, 또 북한 평양이나 신의주 가면 택시도 많이 생기고 한 5,000대가 있고, 또 개인 택시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요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 들었듯이 그런 레스토랑들도 많이 생겼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달러나 위안화가 필요해요. 북한 돈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달러나 위안화를 벌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도 많이 그런 이제 자본주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해야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당국도 말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정치 사상 교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일률적으로 통제를 했는데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북한 당국, 노동당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북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을 잘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오늘 왼쪽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기 전 바로 직후의 모습이고, 최근 2, 3년 전의 모습인데, 이때가 한 80kg고 이게 지금 현재 130kg, 130kg 넘었다 그러면 살이 좀 많이 쪄 보이죠? 이제 북한에 우리가 이런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 문제, 외교 문제, 핵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핵 문제와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 문제가 어떻게 하든 해결이 돼야만 통일로 갈 수가 있어요. 북한 사회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핵 문제와 군사 문제는 크게 이제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북한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과거 한 2008, 9년도에 나온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노동당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냥 좀 내버려둬라.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라는 대사가 영화에 나와요.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굉장히 파격적인 대화예요. 그리고 결혼하려는 처녀총각이 있는데 남자가 좀 가난했나 봐요. 가난하니까 여자가 고민을 해요. 북한 영화인데 고민을 하다가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는 당에 대한 충성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너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해야지. 뭐 왜 그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런 대사를 거침없이 합니다. 북한 영화에서. 야, 저거 우리 한국 드라마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지 모르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반성을 하고 장군님의 품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겠구나, 당에 충성해야겠구나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결론 그렇게 맺지 않았으면 그 영화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이제 그냥 외면해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냉소적이에요. 북한 노동당에서 뭐 한다 그러면 좀 냉소적이에요.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 이게 북한 의식인데, 우리가 보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한반도 정세의 큰 문제는 이런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다르게 북한의 핵 문제와 바로 군사력, 대외관계, 대외정책이에요. 북한의 대외정책에 지금 큰 변수가 있는 게 바이든 정부의 취임, 행정부의 취임입니다. 취임인데, 그리고 북한에서 8차 당대회를 했어요. 6년 만에 1월 초에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보면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개발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여전히 갖고 있겠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 대화를 하고 비핵화라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북한의 핵 정책을 우리가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며칠 전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놨어요. 그리고 북한에다가 만나자고 했어요. 북한은 이거 며칠 전입니다. 5월 3일 정도입니다. 알겠다. 접수하겠다. 접수했어요. 뭘 접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접수했어요. 대화하겠다라고 하니, 대화하자고 하니까 알겠다. 접수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만간 좀 북미 간의 대화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려도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정상, 대통령끼리 만나서 회담하고 나머지는 실무자가 알아서 해라 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너 그건 안 된다. 밑에서 실무자끼리 먼저 합의를 해서 정상끼리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 때처럼 북한 문제를 아예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핵을 보면 김일성 시대 또 북한은 핵을 쭉 개발했어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6.25 전쟁 때 흥남부두 그래서 우리 철수를 막 했잖아요. 그때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막 내려가려고 하는 걸 보고 김일성이 저 미군의 핵무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핵을 때렸는데 저 미군이 저 북한에다 핵을 꼭 투하하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저 도망가려는 사람들이라고 김일성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6.25 전쟁, 한국전쟁 기간에 4차례에 걸쳐서 핵무기를 투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주 지역하고 북한 지역에다가. 계획으로 끝났어요. 실제 투하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해본 거죠. 중국군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물리치기해서 핵을 4차례나 투하하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핵은 투하하지 않았던 거죠. 미국도 그걸 아는 거죠. 핵무기를 투하하면 엄청난 효과,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 일환 때문인지 6.25 전쟁 그 경험 때문인지 김일성 시대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많이 이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와서는 역시 이때는 그 이전에는 평화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가 김정은 시대 와서는 군사적으로 우리는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공언합니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핵무기는 평화적 이용이라는데 김정은 시대 와서는 2007, 8, 2002, 3, 4, 5 하다가 핵실험 한 다음부터 우리는 군사용이다라고 공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와서는 핵 보유 국가를 헌법 소문에 갖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당귀하게도 핵 무기 개발 보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도화시킨 것이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핵 문제를 놓고 우리가 보면 북한하고 미국이 굉장히 다투고 있어요.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핵 문제, 평화의 걸림돌인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북한 핵 문제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협상이 자꾸 지지불륜하게 결렬되는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과 북한은 핵에 대한 생각이 틀립니다. 지난 하노이 때 회담을 했는데 결렬됐어요.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지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영변에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영변에 핵무기 공장이 있어요. 옛날에 영변에 약산 진달래라고 아름다운 시의 소재가 되었는데 지금 영변하면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만드는 지역입니다.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에게 대통령이 우리 핵무기 핵 시설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영변해 갖고는 안 돼. 영변 플러스 알파 5개를 더 포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5개가, 이게 영변인데, 그 5개가 영변 말고도 다른 지역에 핵무기가 더, 핵시설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렬됐어요. 이렇게 결렬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 미국과 북한이 핵을 바라보는 인식이 틀립니다. 미국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떤 게 더 옳은가 한번 생각하면 나름대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은 북한을 보니까 선 거짓말만 한다는 거야. 비핵화를 한다면서 말만 이 박스를 하나 갖고 온다는 거야. 비핵화라는 이 안에 이 핵무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내용물들이 다 있으니까 열어봐서는 안 되고 그냥 박스만 사라.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장사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게 어딨냐. 검증 사찰을 해보자 했더니 그건 안 된다. 에이스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자, 어떤 건 물건도 없고 어떤 건 불량품이고 어떤 건 고장나서 에이스도 안 된다는 그런 물건을 우리가 왜 사느냐. 물건을 보여줘라.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20년간 30년간 북한하고 거래하면서 북한은 물건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핵에 관련된 시설이나 무기나 기술이든 뭐든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만 그냥 비핵화니까 이거 사라.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북한의 입장은 뭐냐? 북한은 이게 잘 보이시는 그림이 뭐거나 그래서 복잡한데 어쨌든 이 복잡한 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들입니다. 미국이 자꾸 이거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북한 표현대로라면 이 무기들은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만능의 복음이자 우리의 군사 기밀이다. 어떤 나라가 담보도 없이 보장도 없이 군사 기밀을 한꺼번에 다 상대 국가에 보여주는 게 어디 있느냐. 미국은 자꾸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50년간 쌓은 군사 기밀이다. 이걸 주면 지금은 협상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군사 기밀만 미국에다가 내다 준 꼴이 된다.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냐. 뭔가 보장을 해달라. 이걸 리스트를 주더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든가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든가 뭔가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 보장이 없으면 이 리스트를 혹은 이 시설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틀려요. 핵 문제를 놓고 북한 체제를 놓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북한과 미국의 생각을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합의 협상이라는 건 100대 0이라는 건 없어요. 서로가 한 발씩 양보를 하든 또 조율을 해서 타협과 협상, 타협을 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핵 문제 해결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이기도 물론 삽니다.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 핵 문제 통일에 평화 통일에 현재 제일 큰 장애는 핵 문제였어요. 이것이 북미 간에 어떻게 하든 해결이 잘 돼야만 우리가 평화 체제로 가고 평화 통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북한 핵만 우리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역사를 보면 같은 민족이라도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통일하라는 법 없어요. 대표적인 게 크루드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3,800만 정도 됩니다. 나라는 한 8개로 나눠져 있어요. 과거 우리 6.25 전쟁 때 터키군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터키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쿠르드족이었어요. 혹시 터키군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우면 자치구역 독립을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2차 대전 때 이들 나라들은 연합군에 섰어요. 독립시켜줄 줄 알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강대국이 독립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이쪽 시리아라든가 터키, 이라크 관계 때문에 이들 나라를 이렇게 따로 자치구역에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독립을 안 시켜줍니다. 여러 나라에 찢어지게 놔둡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였지만 강대국이 독립을 안 시켜줬으면 우리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선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고, 김구 선생을 이끄는 임시정부 열심히 했고, 김규식, 이승만 이끄는 대외 외교협력을 통해서 미 국무성에 가서 계속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지, 일본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독립이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모여서 미국, 중국, 소련이 모여서 조선은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강대국의 조약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독립이 됐을까? 안 됩니다. 아니, 너 조선은 일본 나라지, 왜 너희가 왜 자꾸 왜 우리가 왜 시키지 않는데, 우리 선조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외에서 투쟁을 하고, 중국, 러시아에서 투쟁을 하고, 강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제하고 싸우고, 미국, 영국 가서 계속 청원을 했습니다. 조선은 독립이 돼야 된다고.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 2차 대전 말에 우리는 독립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제사회가 통일하라 이게 박수를 짝짝짝 치는데, 4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남북한 통일하겠다? 이거 왜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희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희는 각각 다른 나라야. 너희가 통일하는 것은 동북아 질서 위배야. 국제 질서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제 질서의 냉엄한 현실이에요. 다행히도 지금은 우리 지도자나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헌법이 가치가 그렇고, 헌법기구도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가 우리는 있어요. 통일부도 있고, 국제적으로 유엔에 가서도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정치 지도자들이 해외 나가서 통일 얘기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통일을 얘기하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해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의 통일을 계속 얘기를 해야만 국제사회는 남북한은 통일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듯이 지금은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0, 30년, 30, 40년이 지나면 통일은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도 통일에 관심 없고 국제사회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 통일의 주축인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자유질서의, 자본질서의 편입돼서 우리는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동안. 지금 조금 경제가 좀 어려워서 일자리도 없고 청년도 힘들고 또 저희 또래들도 지금 많이 직장에서 많이 나가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경제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이 돼야 돼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야만 우리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건설도 이루어지고 이 농촌도 잘 살게 되고, 이 모든 게 지금 분단에 기인하는 게 많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일자리 창출도 시작하고 복지, 모든 게 우리 새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83달러였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2배입니다. 국민소득 2배나 됐어요. 태국은 뭐 우리 한 2.5배 잘 살았어. 심지어 지금 해적으로 유명한 그 소말리아는 우리보다 180달러가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소말리아 잘 살고, 에티오피아, 우리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한 에티오피아 6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60년에 이런 나라가 지금 2020년에 3만 달 378배가 올랐어요. 이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만 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도 했지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바로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자식들 교육 열심히 시키고 우리 모두가 해방 이후에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열에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시대적으로도 또 딱 들어맞았어요. 미국의 질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살았던 그 시절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통일이 된다면, 만 10년 된다면 세계 7위, 못해도 세계 10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이 7인데 옛날에는 만약에 바다 가려고 이렇게 갔어요. 저 배 타고 유럽 가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기차 타고 이렇게 갔어요. 또 북한에는 뭐 지하자원이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이건 매장량으로 본 겁니다. 채굴 실제 채굴할 수 있는 건 좀 틀려요. 뭐고 어마어마하죠. 금도 뭐 한 2,000톤, 41조 있고 무엇보다 석회석이 1,000억 톤, 1,092조라고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이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하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도 보면 한계점이 와닿았어요. 기업도 그렇고 건설회사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북한에 만약에 개방되고 열린다면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7,400만 원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가 몇 개가 있을까? 3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인구가 한 3억 가까이 되고 국민소득이 한 4만 달러가 넘어요. 두 번째가 인구 1억 2천에 국민소득 한 3만 8천 달러, 4만 달러, 일본입니다. 세 번째는 8천만 인구를 가진 통일 독일입니다. 한국은 통일됐으면 바로 네 번째가 7,400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가 됩니다. 네 번째요. 이제 7,400이지만 어쩌면 통일되면 인구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죠. 지금 인구가 과거에는 한때 인구가 국력의 요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인구는 국력이었다라고 옛날 책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60, 70년대에 인구는 국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산업 제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피임량이나 이런 게 막 보급되면서 아기들을 적게 낳아야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 60, 70년대에 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인구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내수시장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려면 치약 하나를 만들어도 인구가 1억 명이면 1억 개를 팔 수가 있어요.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도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구가 최근에는 아주 중요한 국력의 요소가 되는데,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7,400만 명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대한민국 국민소득 그대로 유지한다면 3만 달러 넘는 세계의 경제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한번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통일은 우리가 지금 먼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통일에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통일에 대한 생각, 공감대를 가지시는 그게 바로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그 마음입니다.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분도 있고 돈으로 또 군자금 드리는 분도 있고 마음속으로 성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이게 독립운동이 하나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대를 가지고 헌법기구의 민주평화토일 자문회가 하는 많은 통일 사업에 당장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박수를 보내고 지지 성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통일운동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무슨 통일운동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꼭 앞으로도 통일에 관한 이야기들,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박수 보내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주는, 이것이야말로 과거 우리 독립운동하던 그런 우리 지지했던 우리 백성들의 그 선조들의 숭고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